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추운 겨울에 뵙고 새봄을 맞아 다시 찾아뵈니 상큼한 기분이 듭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에너지를 받아 영화 속 이런 법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구간이 명관, 언제 봐도 반가운 얼굴 소개합니다. 이주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예,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예. 해 바뀌었으니까 1년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희 기다려 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영화에 숨어있는 법 이야기로 영화를 2배 재밌게, 법은 3배 쉽게 풀어보는 영화 속 이런 법.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 주시죠. 네, 유력한 살인 용의자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 소녀의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소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 증인입니다. 변호사님 유명해요. 인변 활동하실 때 파이터셨다고. 매스컴에서 이 사건에 관심이 많아. 워낙에 좋은 기회라. 양변한테도 회사 얘기도. 내가 증인이라고? 임지우 양을 법정에 세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기 세계 안에 있는 아이라 소통하기가 힘들 거예요. 임지우 학생 맞지? 나는 변호사 아저씨야. 알파고 시대의 변호사는 10년 후 사라질 직업 702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크로스. 자폐인들은 저마다의 세계가 있어요. 당신이 거기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지우야. 법정에만 세우면 게임 끝일 것 같은데요?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요? 지우야. 지우야. 당신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나 지우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에서 성공하려면 적당히 내가 좀 부대야 돼.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야, 영상 보셨는데 영화 증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를 처음 칼럼 쓰려고 보고 음. 좀 괜찮다 싶어서 제 딸이 이제 12살 됐는데 이게 12세 이상 관람 네, 가잖아요. 네. 딸하고 함께 가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빠네요.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변호사와 증인, 이 소통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긴 한데 거의 이제 재판 위주로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현실과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주된 영화가 그 변호사와 그 사건 현장을 목격한 자폐 소녀 소통하는 과정을 그린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변호사 보시기에 재판의 모습이나 이런 거는 현실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뭐 꼭 변호사 대 증인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의 소통 이 부분 인상적이었다. 저도 참 공감하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정말 딱 맞는 수작이다. 작품성, 영화적 재미, 순수함까지 고루 갖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밌게 보셨나 봐요. 맞아요. 근데 영화 내용 자체에 나오는 분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여성분이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은 정우성 씨인데 정우성 씨의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뭐 오랜 세월 많은 배우들 봤지만 저는 최고의 미남으로 정우성 씨를 생각해요. 요즘 뭐 젊은 배우들 잘생긴 분들 많이 나왔지만 근데 그게 얼굴만이 잘생겨서가 아니라 마음도 잘생겼거든요. 저는 늘 더불어 살고 옆에 사람과 나누려 하는 이 굿맨 정우성이 이 진정성을 힘으로 하는 영화 증인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작품이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김양기 씨 얘기 빼놓을 수가 없죠. 정말 소름 돋게 연기 너무너무 잘했잖아요. 이조로 변호사의 마음을 눈길을 끈 배우는 누구입니까? 뭐 정우성 씨도 저는 이제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시사회에서 이제 멀리서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정우성 씨가 이제 외모로 승부한 게 아니라 일반 평범한 변호사 그리고 이제 김양기 씨 같은 경우는 자폐 소녀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제 그 두 사람이 끌어가는 내용이어서 이제 굳이 꼽는다고 하면 이 두 분의 연기가 눈에 띄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제 정우성 씨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 보니까 정우성 씨를 뭐 만났다든지 뭐 하신 것 같아요. 그쵸. 또 이 영화 증인 나왔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정우성 씨 인터뷰 안 할 수가 없죠.
그때도 한 번 뵙고 이제 다른 분을 만나러 밥 먹으러 갔다가 또 우연히 깜짝 조우를 했어요. 근데 봤더니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인터뷰 때보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게 사실 그렇게 큰 영화가 아닌데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마음이 감사해서 무려 5주 동안 무대 인사를 갔다는 거예요. 보통 부산, 대구, 잘하면 뭐 인천 뭐 이렇게 좀 하고 끝나는데 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까지 5주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빼짝 말랐는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요. 제가 분장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김향기 씨가 아주 중고등학생들한테 엄청 인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영화 보러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무대 인사에서 정우성 씨도 보고. 근데 정우성 씨 보고 와 잘생겼다고. 10대들도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정우성 씨 얘기한 것 같으니까 좀 영화 기자답게 또 이 영화를 연출한 이한 감독 저는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주로 완득이 기억하시잖아요. 이렇게 뭔가 따뜻한 영화 그리고 메시지가 있지만 이걸 무겁지 않게 재미있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좋은 감독인 것 같고 이번 영화도 잘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영화 속에 숨어있는 법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죠. 영화 초반에 보면은 이 피고인이 변호사 양순호, 정우성 씨한테 자기 형량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봐요. 혹시 이제 변호사시니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으시나요? 많이 봤죠. 많이가 아니라 100% 다 봤습니다. 그렇죠. 민사 사건에서는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냐? 형사 사건에서는 내 선고형이 얼마나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네. 전혀 기록이 없거든요. 그리고 공소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말로만 물어보니까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공소장을 가지고 오시는데 공소장만 봐가지고는 형량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 사람의 뭐 태도, 범행 후의 태도라든지 합의했는지 안 했는지, 전과 관계, 뭐 어떤 재판부를 만나냐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100이면 100 전부 형량이 어떻게 될 건지를 물어보는 건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게 궁금할 거예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내가 사실 더 잘 알잖아요. 그거 정확한 게 궁금하니까 전문가를 찾아간 걸 테고 그럼 초반에는 모르지만 이렇게 뭔가 사건도 다 진행되고 재판도 좀 이루어지고 선고를 좀 앞두고 있어요. 그럴 땐 좀 알 수 있어요, 형량을? 그런 거 같은 게 보통 경험치로 이런 유사한 사건을 했을 때는 어떤 형량이 나오더라는 경험치를 통해서 예측을 하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고 대략 어느 정도 범위는 예측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그리고 이제 검찰로 넘기면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보완하든지 추가 수사해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를 하면은 이제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네. 구형을 하는 건 뭐냐면은 검찰에서 이 피고인에게 형을 얼마를 체해달라고 재판부한테 요구하는 게 구형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판부는 선고를 하는데 검사가 한 구형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검찰 같은 경우 구형을 할 때는 구형 기준표를 참작해서 구형을 하고 그 재판부에서는 선고할 때는 양형 기준표 또는 뭐냐면 범죄 후의 태도라든지 뭐 자백, 반성, 뭐 전과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형을 결정하긴 하는데 정확히 예측은 안 된다라 대략적인 범위는 예측 가능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가 기본을 또 다져야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염혜란 씨가 이제 피고인으로 나오잖아요. 와, 정말 연기 잘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 잘할 줄이야. 정말 대단한 포스를 내뿜었는데 자, 그녀가 이제 보면은요, 이 사건, 그녀의 사건은 국선 사건이라고 하고 양순호는 여기에 국선 변호사로 가요. 이 국선 사건. 국선 변호사 좀 법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크게 사선 변호사하고 국선 변호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선은 피고인 측에서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사선 변호사 그리고 국가가 선임해주는 변호사가 국선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국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국선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 국선 전담 변호사가 있고 일반 변호사가 국선 사건 변호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선 전담 변호사 같은 경우는 다른 민형사 사건을 못하고 그 국선 사건만 진행합니다. 근데 일반 그 변호사가 국선 사건을 맡는 경우는 약간 봉사하는 차원에서 그 법원마다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국선 변호사 모집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지원을 해서 1년에 한 4-5건 또는 뭐 그 이상 이하 정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선만 전담하는 변호사가 있군요. 네, 있습니다. 저는 모든 변호사가 약간 봉사활동하는 식으로 뭐 이렇게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새로운 거 배웠네요. 근데 여기서 이 염혜란 씨, 와 진짜 연기 이렇게 잘할 줄이야. 워낙 잘한 줄도 알았지만 여기 그녀의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네 가지 궁금증이 들었어요. 첫 번째, 모든 종류의 사건은 다 국민 참여 재판이 되나? 두 번째는 국민 참여 재판 할까 말까 이건 누가 결정할까? 세 번째는 거기 배심원 있잖아요. 아무나 배심원이 되나? 네 번째는 그러면 배심원이 결정하면 판사는 그걸 무조건 따라야 되나? 이건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종류의 재판이 다 국민 참여 재판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근데 국민 참여 네, 재판 아니구나.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도입된 배심원 재판입니다. 네. 국민 참여 재판이 도입된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된 거예요. 보통 그 판사 같은 경우는 투표로 뽑는 게 아니잖아요. 투표로 뽑아야 그렇죠. 선거로 뽑아야지만이 그 음. 사법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데 시험 봐서 되기 때문에 배심원 같은 경우를 뽑아서 하기 때문에 사법적인 민주적 정당성과 이제 사법 불신,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불식시키고자 이제 도입된 제도인데 그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 같은 경우는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합의부 관할 사건이라는 것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단기 1년 이상에 해당되는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이걸 그런 재판 가운데 국민 참여 재판으로 할지 말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상 사건, 국민 참여 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배당이 되면 법원에서 공소장을 보내면서 피고인에게 너 국민 참여 재판에 신청할 거니 말 거니를 서면으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피고인은 일주일 이내에 나 국민 참여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서면으로 내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가는 거고 그걸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 참여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 참여 재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라고 하면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성폭력 피해자 범죄 있잖아요. 성폭력 피해자 범죄 네네. 거기에서 피해자가 이제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은 국민 참여 재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배제되는 사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피고인이 원하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거기 나오는 국민 참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 자격 조건이 있나요? 배심원은 만 20세 국민이면 다 배심원이 됩니다. 그래요? 예. 오호, 저도 해볼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직업적인 거 제한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 뭐 지방자치단체장, 뭐 판사, 검사, 변호사, 또 그렇지 않으면 법원, 검찰 쪽의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군인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상 배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직업상이 아니라 신분상 배심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뭐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파산 선고를 받았다든지 뭐 그러면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벌써 네 번째네요. 자, 배심원이 결정했어요. 판사는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배심 재판 같은 경우에서는 그 국민 참여 재판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정 그리고 법령의 적용 그리고 형을 정하는 것도 다 배심원이 하는데 이거를 편결에 의해서 의견을 주면은 재판부가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체적으로 전원이 동의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는 이제 다수결로 하고 유죄 무죄가 결정되면 거기에서 형을 정할 때도 이제 서로 다수결로 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따르지 않고 다르게 하려고 하면 판결 이후에 배심원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적는다라고 적시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영화의 제목이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증인 연기 당연히 해야죠. 김양기 씨 정말 차세대 한국 영화를 책임질 배우구나. 그걸 정말 보여줬는데 여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야, 너 그거 거짓말이지? 이러면 아니거든? 이러면 나 증인 있거든? 이래요. 뭐 우리 둘이 얘기할 때 누가 옆에서 들은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너가 거짓말쟁인 거 말해줄 사람 있어? 뭐 그런 약간 뭐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건데 막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법적으로는 증인이 정확히 뭔가요? 혼용해서 쓰는 게 뭐냐면은 뭘 본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야, 그 현장을 본 사람이 있어 그쵸. 증인이라고 하는데 증인은 그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 사람들은 증인이 아니라 목격자이죠. 아, 목격자. 그러네요.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증인으로 출석해라 이런 거 받으면 너무 떨릴 것 같아요. 이거 꼭 참석해야 돼요? 참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통 증인 질문을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증인 소환장이 왔는데 출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한두 번 같은 경우는 출석을 안 해도 되는데 출석 안 한다 하더라도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고 한 번,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지 또 뭐 감치를 시킨다든지 또는 강제히 구인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정도 출석하지 않은 거 가지고 이제 과태료가 안 나오고 한 3번 정도, 실무상에 3번 정도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그렇게 과태료가 나왔을 때 다시 출석을 하면 과태료를 취소시켜주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요. 출석했어요. 근데 사실은 원래 참말만 해야 되잖아요. 진실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야. 흔히 위증죄라고 하잖아요. 위증죄,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내용이 이제 위증했다, 위증죄로 고소하겠다 그런 말을 듣는데 위증죄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사람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뭐 사기를 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어느 누구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증죄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사람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 허위 진술을 한다. 위증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보통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죄가 될 수 있어도 위증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허위의 진술이라고 보통 말을 하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해야지만이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허위의 진술은 증인이 기억하고 있는 거, 경험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진술을 하면 허위의 진술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는데 증인의 기억과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고 네. 객관적 사실과 다르더라도 증인의 기억과 일치되는 사실을 진술하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증인 같은 경우는 법률에 의해 선설해야 되기 때문에 선서서에 따라 선설하는데 거기에 나온 김양기 씨 같은 경우는 선설하지 않잖아요.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의 진술에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 선서한 사람만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김양기 씨 같은 경우는 선서 무능력자라고 해서 16세 미만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설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화적으로 좀 시간 주려고 편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 예. 그래서 안 한 거였군요. 자, 제가 요번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벌써부터 떨려요.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볼 때 이게 대단히 뭐 반전, 클라이맥스일 수 있는데 저도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저게 현실에서도 저런가 하고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이 양순호 자기소개 좀 변호사 부탁드릴게요. 정우성이 재판을 1심, 2심 진행하다가 이 피고인 염혜란 씨에 대한 진실, 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은 바로 염혜란 씨가 본인이 가사도우미로 있는 집에 주인 할아버지를 사망케 한 사건이잖아요. 사망케 했느냐 안 했느냐의 사건이잖아요. 자, 근데 이 진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정우성 씨가. 처음에는 안 죽인 줄 알았는데 죽인 걸로 알게 됐어. 이렇게 알게 됐을 때 내가 변호해야 될 사람은 염혜란 씨인데 이거 어떻게 이 진실을 알려야 돼요? 아닙니다. 이 변호인한테는 이제 진실 의무가 있는데 진실 의무는 소극적 진실 의무이지 적극적 진실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극적 진실 의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이 실체적 진실, 이 사람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를 밝혀낸 실체적 진실 의무는 법관이나 판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가장 첫 번째 의무는 피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 피고인에게 조력, 도움, 심적 안정을 주고 법률적 조언을 해주면서 피고인을 보호할 의무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가 그 진실 의무인데 이 진실 의무는 적극적 진실 의무가 아니라 소극적 진실 의무로서 예를 들어서 위증을 하게 한다든지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이 유죄인 게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무죄 변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정우성 씨가 지금 피고인을 보니까 유죄인 게 너무 확실하다. 그러면 설득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백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설득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하면은 사임하는 게 맞지. 아니 이 사람이 죄인이요라고 밝히는 것은 변호인의 진실 의무에 뭐 적합한 게 아니라 위반되는 겁니다. 특히
변호인은 피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보호 의무가 우선이고 그 어떤 진실의 의무도 적극적인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의무를 가진다라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요. 정우성 씨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정우성 씨한테도 논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혼박 뒤집어 써가지고 살인죄로 될 수 있는데 내 피고인이 사실은 시킨 사람이 있다. 여메란 씨한테 너가 지목해라 해가지고 이게 내 피고의 형량을 낮추려고 했다라는 이런 논리. 어떻게 현실적으로 양해받을 수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좀 안 맞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죄 변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백을 하라고 설득을 해서 뭐 자백을 한다든지 그게 설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사임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유죄이다,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거기서 밝히잖아요. 밝히는 것 자체가 그 진실 의무에 위반되는 내용이고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는 변호사의 의무를 저버리는 내용이 아닌가, 변호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내용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도 받나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그 업무를 수행 중에 취득한 직무 수행제 취득한 네. 비밀을 누설을 하면은 업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업무를 진행하면서 취득한 그 내용을 누설했기 때문에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우성이 죄를 지었구나. 그런데요. 그러면 이렇게 재판 과정 중에 하지 말고 어떤 뭐 검사, 검찰, 아니 판사, 이 법원 쪽에 알리는 건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알리는 것 자체가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간다니까요. 꼭 재판장이 아니더라도 검사나 판사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제 좀 확실히 알겠습니다. 만났어야 되는데 어쩌죠? 변호사님 유명해요. 주변 활동하실 때 파이썬 셨다고. 판사도 사람이에요.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참았던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통 저 같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는 거랑 변호사를 직업으로 한 사람이 이 영화를 보는 거 뭔가 다른 측면을 좀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현실과 차이 나는 것보다 1심은 무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과 다르게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체적 진실은 하나입니다. 그 실체적 진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사자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항상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기억은 왜곡되고 잊어먹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체적 진실과 다르게 선고가 나올 때는 정말 이게 변호사를 해야 되나라는 경우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재판이 진행된다 보면은 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가 파악될 때가 있는데 네. 그 파악이 제대로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와 다르게 이겨야 될 게 진다든지 져야 될 게 이겨야 된다든지 하면 과연 변호사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새롭네요. 그리고 제가 참고 참은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김양기 씨가 얘기하죠. 당신은 좋은 변호사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저는 좋은 변호사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변호사라는 직업이 이제 뭐 공익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한 직업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변호사이지 좋은 변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피고인에게는 그 의뢰인에게는 아주 좋은 변호사겠네요. 충실한 변호사가 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다시 새롭게 꾸며도 또 이조로 변호사니까 제가 빼놓을 수 없는 질문, 마지막 질문이죠. 영화 증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어떤 얘기를 건네는 건가요? 그러니까 영화 내용 자체가 이제 변호사와 증인 사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결국은 소통하는 과정을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내용이 주제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우리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을 밟고 살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살지만 각양각색이잖아요. 천인천색, 만인만색이어서 각자 자기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더불어 사는 게 사회니까. 근데 더불어 살고 소통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의 세계를 깨고 먼저 다가가는 게 소통이고 그렇게 다가가야지만이 좀 더 진실에 다가가고 진실에 다가가야지만이 또 마음과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돼야지만이 생각과 마음을 나눠서 좀 더 행복해질 수가 있고 그렇게 소통이 돼야지만이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하고 변호사하고 제대로 소통이 돼야지만이 한 시간에 끝나지, 그러지 않으면 또 다시 시간이 많이 걸리듯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사회하고 소통이 잘 되면은, 소통이 잘 돼 사회의 흐름을 알면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하면 재벌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소통,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소재가 증인이고 내용 핵심어는 소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하고요. 저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해봤어요. 장애인, 뭐 자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랑 다를 때 장애를 가졌다든가 자폐아구나 자폐소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근데 나를 기준으로 놓고 나와 다르면 비정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쩌면 더 비정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꼭 영화 속의 김양기 씨처럼 이렇게 꼭 무슨 굉장한 탤런트, 재능을 가졌을 때만 존중하자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우리한테 그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1990년대 스크린을 빛냈던 에로무비 전성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문법, 새로운 흐름의 영화를 선보였던 주역들이 연이어 신작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증인의 정우성으로 시작해서 사바의 이정재, 또 우상의 한석규와 설경구가 그들인데요. 이 세 영화에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한 줄기 가래떡으로 매끈하게 잘 뺀 기획 영화가 아니라 아주 영화적인 영화, 영화의 기본과 진심에 충실한 작품들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 얼굴이 나타날 필요가 있는 것처럼 차곡차곡 다져진 경험치를 통해 단련된 선배들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오늘이네요. 내공을 중시하는 영화 속 이런 법, 다음 주에 새로운 영화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